2025년 1월 미국 상무부가 극비 보고서를 긴급 작성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AI 반도체의 95%를 장악했다. 엔비디아 CEO가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 중국 CCTV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실패를 인정한 충격 방송,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의존도 심각 백서를 발표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실리콘밸리가 한국 반도체 앞에 무릎 꿇은 날의 실화를 공개합니다. 2024년 12월, 저는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죠. 모니터에는 방금 도착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의 얼굴이 화상으로 떠 있었고, 옆자리에 인텔 수석 엔지니어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HBM사 공급 물량을 30% 더 늘려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CEO 젠슨 황이 직접 나서서 묻는 모습을 보며 저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GPU 기업이 한국 기업에게 이렇게 간청하다니요. 화면 속 삼성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TSMC와 구글, 아마존에 할당된 물량이 있어서 3개월 후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MIT 출신 동료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 저는 스탠포드 대학 반도체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막 엔비디아에 입사했었죠. 당시 연구소 세미나실에서는 매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5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을 거야. 그들의 투자 규모를 봐. 300조 원이야.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온 교환 교수가 열변을 토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고, 우리 대부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규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잖아. 한국 반도체는 곧 무너질 거야. 도쿄대학에서 온 연구원의 말에도 많은 이들이 동의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이천팹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당시 인텔 인턴으로 일하며 오리건 주일스보로 팹을 방문했었는데 그곳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14나노에서 허덕일 때 삼성은 이미 3나노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 그들의 속도는 정말 무섭다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엔지니어들은 그 말을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의 종주국이고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지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를 앞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3년 초에 발표한 기사 제목이 떠오릅니다. 반도체 전쟁,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재편. 기사에는 한국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연처럼 그저 미중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 낀 국가 정도로만 묘사됐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2024년 1월 CES 2024 라스베이거스 전시장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CEO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곳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스였습니다. HBM3이 공급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경매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블룸버그 기자가 혀를 차며 말했죠. 이제 누가 반도체 왕인지 확실해졌네. 한국이야, 한국. 2024년 3월, 저는 도쿄 오다이바의 국제 반도체 포럼에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한 이 행사는 일본 반도체 부활을 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기조연설자는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우연히 들은 일본 관계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2019년 수출 규제가 완전히 역효과였어. 한국이 오히려 더 강해졌잖아. 스미토모 화학의 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시네츠 화학 관계자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우리가 플로린 폴리이미드 수출을 막았을 때 그들이 1년 만에 국산화할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어. 실제로 제가 확인한 일본 재무성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일본의 또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은 2019년 대비 47% 감소했고, 거꾸로 한국산 소재가 일본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포럼 휴식 시간, 저는 도쿄대 나노기술연구소의 다나카 교수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국산화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5년 걸릴 거라 예측한 EUV 포토레지스트를 그들은 18개월 만에 개발했어요. 동진세미캠이라는 중소기업이 해낸 일입니다. 그날 저녁, 긴자의 한 이자카야에서 일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소니 반도체 부문 전무가 사케를 마시며 털어놓은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견제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의 독립을 가속화시켰어. 이제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됐어. 도쿄일렉트론도 스크린홀딩스도 매출의 40%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024년 2월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상위 10개사 중 8개사가 한국 시장 의존도 심화를 최대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JSR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30%를 차지하던 이 기업은 한국의 국산화 이후 주가가 반토막 났고 결국 2024년 1월 한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운명을 맞았죠. 포럼 마지막 날, 일본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의 폐막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입니다. 협력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300명의 일본 업계 관계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저는 반도체 패권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실감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상하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박람회인 이곳의 분위기는 예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LED, 조명과 거대한 부스들이 즐비했지만 정작 핵심 기술 전시는 텅 비어 있었죠. SMIC 부스 앞에서 만난 칭화대 반도체공학과 왕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14나노를 겨우 양산할 때 삼성은 이미 2나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죠? 그의 말처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2024년 4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선단 반도체 자금률은 여전히 7%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부터 투자한 300조 원이 물거품이 된 셈이죠. 전시회 이틀째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때 5년 내 삼성을 추월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CEO는 이미 몇 달 전 경질됐고요. 베이징에서 오난 투자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건물과 장비는 살 수 있었지만 경험과 노하우는 살 수 없었어요. 삼성이 40년간 쌓아온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게 오만이었죠. 더 극적인 장면은 패널 토론에서 벌어졌습니다. CCTV 경제 채널 앵커가 직접 나와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65%를 넘습니다. 화웨이도, 샤오미도, 비아디도 모두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을 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존심 강한 중국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상하이 푸동의 한 팹을 방문했을 때 현지 엔지니어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공정 수율이 60%인데 삼성 화성 공장은 95%래요. 같은 장비를 써도 이런 차이가 나요. 그들이 가진 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실제로 니케이 아시아가 2024년 3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수율은 한국의 6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아니라 기술 장벽이었죠. 전시회 마지막 날 중국 공업정보화부 차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년 전 반도체 굴기로 한국을 제압하겠다던 중국의 야심은 결국 한국과 협력하자는 백기투항으로 끝났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옆을 걷던 로이터 통신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의 싸움이었네.
한국이 이긴 거야. 2024년 7월, 저는 한국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구매 담당 부사장, 구글 하드웨어 총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책임자, 실리콘밸리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죠. 목적지는 하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거야. 옆자리에 애플 부품 소싱 디렉터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엔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이죠. 평택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단지. 정문에는 이미 일본, 독일, 대만에서 온 바이어들의 차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클린룸 투어 중 삼성 메모리 사업부 전무가 보여준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생산의 52%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SK하이닉스까지 합치면 95%죠. AI 시대의 심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트렌드포스가 2024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한국 두 기업의 점유율은 94.3%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독점이었죠. 회의실에서 펼쳐진 협상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엔비디아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25년 HBM사 물량의 40%를 선확보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귀사 제시대로 하겠습니다. 구글 총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45%를 원합니다. 3년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마치 경매장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격을 부르고 미국 빅테크들이 경쟁하는 모습.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TSMC 메모리 구매 담당자의 하소연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파운드리 1위라 해도 메모리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이 멈춰요. 실제로 2024년 8월 JP모건 보고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목줄 초크 포인트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SK하이닉스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 했을 뿐이죠. 시장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평택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이 보이는 휴게소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엔비디아 부사장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죠. 30년 전 이 나라는 우리에게 기술을 구걸했어.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품을 구걸하고 있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야. 파이낸셜 타임스가 다음날 일면에 실은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메모리 왕좌 한국이 AI 시대를 지배하는 방법. 2024년 9월, 저는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상무부 건물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한국 의존도에 대한 대책회의였죠. 회의실에는 펜타곤, CIA, NSC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상무부 차관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AI 산업의 90% 이상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안보 위기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5개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평균 73%를 넘었고 특히 AI 서버용 HBM은 100% 한국산이었죠. MIT 반도체 연구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CHIPS 액트로 5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메모리 분야는 손도 못 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날 저녁 CNN 앤더슨 쿠퍼 360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충격적인 독점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는 6개월 내 마비됩니다. 방송에 출연한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의 분석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는 메모리 쇼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겁니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미국을 장악한 삼성 새로운 기술 종속. 기사는 충격적인 팩트들로 가득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 GPU의 HBM은 100% 한국산, 애플 M 시리즈 칩의 메모리도 100% 한국산, 테슬라, FSD 칩 역시 한국 메모리 없이는 작동 불가능?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비공개 브리핑에서 털어놓은 말이 유출됐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독립을 외쳤지만 오히려 의존도만 높아졌다. 한국과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저는 구글 본사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먼저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인텔 CEO 팻 겔싱어는 CNBC 인터뷰에서 더욱 솔직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메모리 전쟁에서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이제는 협력만이 살 길입니다. 2024년 10월 미국 상원 청문회, 반도체 산업 청문회에 출석한 전문가의 증언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상원의원님들, 반도체 패권은 이미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한국과 공존하느냐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저는 실리콘밸리 AI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메타의 얀 르쿤, 구글의 제프 딘 등 AI 거장들이 모인 자리였죠. 패널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하드웨어 총괄이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TPU-V가 아무리 뛰어나도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HBM의 90% 이상을 한국 두 회사가 만들죠. 실제로 TrendForce 2024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49.4%, 삼성이 44.9%를 차지했습니다. 두 회사 합쳐 94.3%라는 압도적 점유율이었죠. 엔비디아의 실제 상황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젠슨 황 CEO는 한국을 방문해 SK하이닉스와 삼성을 연이어 만났고 한국은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이는 실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팀에서 일하는 동료가 들려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슈퍼컴퓨터 구축하는데 메모리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 한국 제품 아니면 성능이 안 나와. 실제로 일본경제신문은 2024년 8월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 개발사들이 한국 메모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중국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해 한국산 메모리를 우회 수입하고 있었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AI 산업에 숨겨진 생명줄, 한국 메모리라는 제목으로 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MIT Technology Review가 2024년 11월 발표한 분석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AI 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드웨어, 특히 메모리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오프 더 레코드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AI 스타트업에 투자해도 결국 그 돈은 한국 반도체 구매로 흘러가. 실질적으로 한국이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야. 2024년 12월, 일본 NHK가 전격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일본 산업의 생명줄이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에 출연한 도쿄일렉트론 임원이 인정했습니다. 우리 매출의 43%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최대 고객이죠. 이제는 그들이 갑입니다. 실제로 도쿄일렉트론은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 시장 의존도 심화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크린홀딩스, 어드벤테스트 등 일본 주요 장비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중국 CCTV의 보도였습니다. 2024년 11월, CCTV 경제 채널은 이례적으로 중국 전자산업의 한국 메모리 의존도 분석이라는 30분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OPPO, 우리 주요 기업들의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가 평균 67%를 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런 내용을 공개 인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베이징대 반도체 연구소 리 교수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추격했지만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기술의 벽을 돈으로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죠. 유럽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2024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주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EU의 한국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 71%, 대체 공급원 부재로 취약성 극심. 독일 인피니온 CEO는 한 컨퍼런스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자동차 반도체는 우리가 강하지만 AI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는 한국의 동무대입니다.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TSMC 회장이 2024년 주주총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죠. 우리가 파운드리 1위지만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가진 유일한 회사입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그들이 진정한 1위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24년 12월 로이터 통신의 연말 특집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 에너지를 무기화했듯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21세기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 차이점은 한국이 이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삼성과 SK가 생산을 중단하면 전 세계 디지털 경제가 3개월 내 붕괴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는 12월 말, 세계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패권은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요. 2025년 1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활기가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장에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로 붐볐고 공항 전광판에는 Welcome to the Semiconductor Capital of the World 하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독일 자동차 부품사 임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시나요? 저는 벌써 올해만 8번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확보 때문에요. 이제 슈투트가르트보다 서울이 더 익숙해졌죠. 판교 테크노밸리를 지나며 본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연구소가 즐비했고 메모리 공동연구센터,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판교밸리가 된 것 같았죠. 저녁,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를 만났습니다. 2년 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21세기 패권은 군사력도 석유도 아닌 반도체가 결정한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요. 다음 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재방문했을 때 놀라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2025년 HBM사 양산 계획과 함께 차세대 PIM Process Engine Memory 기술 상용화 로드맵이었죠. 우리는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AI의 미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발표를 듣던 일본 소프트뱅크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고 있네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 SK하이닉스 신규 팹 기공식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렸습니다. CNN은 생중계를 했고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공장 기공식이 아닙니다. 향후 10년 AI 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한국 반도체 투자 동향이 글로벌 기술주 지표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30년 전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힘을 독점이 아닌 협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오셨어요? 요즘 외국인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덧붙였죠. 우리 아들도 SK하이닉스에서 일해요.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본 인천공항 전광판의 문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Korea, the heart of digital world.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곧 권력이 된 시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도전을 기회로 바꾸며 결국 세계의 중심이 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반도체의 기적, 아니,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